자, 이스라엘과 이란. 오늘날 중동의 정세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두 나라죠. 완전히 양수기잖아요. 근데 이 두 나라가 한때는 정말 둘도 없는 동맹이었다면 상상이 가시나요?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갈등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 오늘 저희는 좀 특별한 렌즈를 하나 써보려고 합니다. 바로 프랙탈 이론입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니, 거의 30년 동안이나 친구였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아니 불과 몇 주 만에 서로 못 죽여서 안달인 원수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요, 단순히 어떤 사건이 있었다 하는 식의 나열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떤 패턴 속에 숨어 있어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프랙탈 이론.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작은 부분의 모양이 전체 구조랑 똑 닮은 형태로 끝없이 반복되는 현상을 말해요. 예를 들면 나뭇가지 하나를 딱 떼서 보면 전체 나무 모양이랑 비슷하잖아요. 해안선 같은 것도 아무리 확대하고 또 확대해도 계속 복잡한 모양이 반복되고요. 진짜 신기하게도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이 바로 이 프랙탈 구조를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반복되는 패턴이 대체 어디서 시작됐는지 알려면요. 와, 시간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무려 2500년 전으로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란, 그 뿌리가 되는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유대 민족을 구해준 구원자 역할을 했던 셈입니다. 이 역사적인 기억이 바로 두 민족 사이에 아주 깊이 새겨진 첫 번째 패턴, 즉 협력이라는 패턴의 원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아주 많이 흘러서 20세기가 됐을 때 이 협력이라는 패턴이 아주 화려하게 부활합니다. 이번에는 지정학적인 동맹이라는 모습으로요. 그러니까 1979년 이전까지는요, 두 나라 사이가 정말 상상 이상으로 가까웠습니다. 이란은 당시 이스라엘의 나라로 인정해준 몇 안 되는 이슬람 국가였고요. 수도인 테헤란에 이스라엘 대사관도 있고 심지어 비행기도 바로 다녔다니까요. 이스라엘은 최첨단 군사기술을 주고 이란은 석유를 주고, 와, 이건 뭐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완벽한 파트너였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1979년에 이 모든 걸 한순간에 뒤집어버리는 정말 엄청난 사건, 일종의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네, 바로 이란 이슬람 혁명이죠. 바로 이 한마디, 이게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혁명을 이끈 호메이니가 어제의 친구였던 이스라엘을 갑자기 작은 사탄, 즉 악마라고 규정해버린 겁니다. 이게 그냥 화나서 한 소리가 아니고요. 앞으로 세워질 새로운 체제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일종의 설계도 같은 거였어요. 말 그대로 시스템이 180도 뒤집힌 거죠. 협력은 증오로 바뀌었고 이 새로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외부의 적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정말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테헤란에 있던 이스라엘 대사관 있죠? 그 건물을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피에로한테 그냥 줘버렸어요. 이제 너희랑은 완전 끝이야 하고 전 세계에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였죠. 자, 바로 이 지점부터 갈등이 아주 기묘하고 복잡하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두 나라는 서로 죽일 듯이 미워하는데 아주 역설적이게도 그 미움 덕분에 서로가 꼭 필요한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런 관계를 적대적 공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면서 그 싸움 자체를 통해 각자 자기 체제를 유지하고 이익을 얻는 구조라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이란 갈등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 엔진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보면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대칭적이에요. 이란은 저기 봐, 외부의 적 이스라엘이야 하면서 나라 안의 불만을 밖으로 돌리고요. 이스라엘은 이란이 우리를 위협해! 이걸로 국민들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주변 아랍 국가들과 손잡을 명분을 만드는 겁니다. 결국 서로가 서로의 존재 이유가 되어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이란은 뭐 경제가 나빠지면 다 이스라엘의 음모 때문이야 하고 누가 민주화를 외치면 저거 이스라엘 스파이야 이렇게 몰아붙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란이 핵무기 만든다 이걸 명분으로 엄청난 국방비를 쓰고 심지어 옛날엔 적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순위파 국가들과도 손을 잡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이 갈등이 없으면 양쪽 정권 다 좀 곤란해질걸요?
자, 이 적대적 공생 이론의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이슬람에는 크게 시아파와 수니파가 있고 역사적으로 사이가 썩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시아파의 맹주인 이란이 수니파 무장단체인 하마스의 가장 큰 돈줄이라는 사실. 이상하죠? 종교 논리로는 절대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건 딱 하나로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의 적을 공유하기 때문에 가능한 아주 철저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적대적 공생이라는 핵심 패턴이 어떻게 여러 다른 차원, 다른 규모에서 똑같이 복제되어 나타나는지 한번 보시죠. 갈등이 마치 프랙탈처럼 여기저기로 쭉 퍼져나가는 겁니다. 가장 큰 그림,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면요. 이란의 전략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란에서 시작해서 이라크, 시리아를 거쳐 레바논까지 이렇게 초승달 모양으로 자기 편으로 연결되는 거대한 영향력의 벨트를 만드는 거예요. 이걸 시아파 초승달 지대라고 부르는데 이게 완성되면 이스라엘은 지도상에서 완벽하게 포위되는 거죠. 그리고 이 큰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란은 직접 군대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대신 대리인, 즉 프록시들을 활용합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예멘의 후티 반군, 또 이라크랑 시리아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들까지 이란이 뒤에서 지원하는 이들을 묶어서 저항의 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공격 네트워크, 딱 프랙탈 같은 위험망인 거죠. 근데 전쟁이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리인들의 전쟁 이면에는요. 보이지 않는 전선에서 훨씬 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그림자 전쟁이라고 불리는 거죠. 이 그림자 전쟁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암살. 이란의 핵심 핵과학자들이 계속해서 의문의 죽음을 당했죠. 둘째, 첩보전.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가 이란의 핵 관련 비밀 문서를 창고죄로 훔쳐나온 사건은 정말 영화 같았죠. 그리고 셋째, 내부 교란. 서로 상대방 국가 안에 있는 반정부 세력이나 소수민족을 몰래 지원해서 나라를 안에서부터 흔드는 겁니다. 이 프랙탈 패턴은요, 가장 위험천만한 무대, 바로 핵 개발 문제에서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이란은 한 번의 공격으로 모든 데 파괴되는 걸 막기 위해 핵시설을 전국 곳곳에 분산시키고 그것도 땅속 아주 깊은 곳에 숨깁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여기에 맞서서 사이버 공격으로 시스템을 마비시키거나 정밀 폭격으로 그 분산된 네트워크의 마디마디를 하나씩 끊어내는 전략을 쓰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 갈등이 적대적 공생이라는 단 하나의 핵심 패턴을 중심으로 여러 다른 규모에 걸쳐서 어떻게 계속 반복되는지 그 프랙탈 구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들죠. 이 패턴 과연 깨트릴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영원히 계속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분석한 이 모든 지정학적인 게임, 프랙탈이니 적대적 공생이니 하는 이런 추상적인 패턴들, 그 뒤에는요, 바로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폐허가 된 도시, 그리고 그 안에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 이론은 냉정할지 몰라도 그 결과가 만들어내는 현실은 정말 너무나 뜨겁고 비극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이 갈등의 구조가 정말 프랙탈처럼 자기의 유사성을 가지며 끈끈하게 얽혀 있다면 어느 한 부분을 좀 바꿔보려는 시도가 과연 전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섣불리 건드렸다가 오히려 이 시스템 전체를 와르르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건 아닐까요? 어쩌면 이 딜레마야말로 중동의 미래를 결정할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질문일지 모릅니다.